자율주행 차들, 이런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얘도 야 너도.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드디어 진짜 자율주행 차들이 미국 도로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알고 계세요?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어저께 미국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자율주행차의 기자 시승이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오해 가능성이 크거든. 근데 이번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율주행이거든요. 차가 그냥 스스로 가는 거야. 아니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 그거 저 알아요. 내가 밟지 않아도 가속 페달 밟고 알아서 제동하고 알아서 핸들도 돌려주고 하던데 그게 자율주행이지. 아니죠. 그거 아니죠. 절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운전 보조 시스템이고요. 지금 S클래스는 자율주행차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떤 거냐? 사진 보면 시승 중에 시키는 게 있죠. 일단 이 기자들한테 핸들에서 손을 떼라고 합니다. 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데도 보라고 해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게임을 틀어줍니다. 여기서 게임을 하자고 해요. 이렇게 다 해도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놀랍죠? 오늘은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들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어떤 수준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드디어 레벨 3입니다. 레벨 3라는 건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 기준으로 해서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컨디셔널 오토메이션 인 드라이빙이라고 해요. 옛날처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오토메이션 인 드라이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해진 조건, 그러니까 특정한 도로라든지 특정한 상황,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개입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포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고 날 게 뻔한데 운전자가 개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지니까.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레벨 3부터는 제조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주 크게 생깁니다. 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좋은 변호사 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정말 100%에 가까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100% 아니면 이 레벨 3를 못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도 레벨 3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레벨 3 자율주행이 됐던 차 혼다 레전드, 그것도 일본 내수용 차량 한 종뿐이었어요. 또 시속 40km 이내일 때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앞차가 이렇게 막혀서 슬금슬금 갈 때만 됐습니다. 근데 벤츠가 이걸 해내네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드라이브 파일럿이란 이름으로 레벨 3를 지원하는데요. 어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모니카 프리웨이에서 이걸 시연했어요. 저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LA 쪽으로 가는 길이 엄청 막히는 곳이에요. 이거 짜증나는 시승이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시승에서 운전자가 할 일이 별로 없죠. 차가 스스로 가속하고 차를 세우고 차선 유지하고 뭐 내비게이션 맞춰서 알아서 차선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이거는 테슬라도 되긴 되는데 계속 핸들을 잡으라고 하죠. 조금이라도 안 잡으면 삑삑삑삑 거리다가 계속 안 잡으면 자율주행을 중단해 버립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은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영화를 보거나 뭐 이메일을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거나 트위터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 됩니다. 오히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되면 너 차 안에서 뭐 할 거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유별나게 잠을 좋아하는 건가? 뭔가 이게 잠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그럼 잠 잘 수 있냐? 됩니다. 되는데 조건부로 자야 되죠. 그 조건부 도대체 어떤 조건이냐? 이거 들어보셔야 돼요. 문제랄까? 아직 고속도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속도는 시속 60km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거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사고를 완전히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더 큰 장애물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운전하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터널에 들어가. 터널은 안 됩니다. 차선이 없어져. 이거 안 됩니다. 비는 괜찮은데 눈이 오면 또 안 돼요. 공사 현장 이것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차가 삑삑삑삑 소리를 내면서 경고를 해요. 그때 10초 이내에 운전대를 넘겨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겨받지 않으면 네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고속도로를 가는 크루즈 컨트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막히는 길에서 나를 보조해주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잠 자는 것까지는 되는데 살짝 자야죠. 삑삑삑 하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여기 어디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 허가가 안 났다는 거죠. 독일에서는 작년 12월에 허가가 났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50만 마일 주행 테스트를 이미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네바다에서 먼저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금방 되겠지. 자, 기술이 여기서 끝나면 심심하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차는 자율주행 레벨 4 발렛 기능이 있습니다. 레벨 3는 운전자가 항상 준비해야 되잖아요. 레벨 4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LA에 있는 한 호텔 주차장에서 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차를 세우면 차가 알아서 쭉 후진해서 가서 주차를 자기가 딱딱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혁신이냐면 발렛 파킹하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주차하고 나면 차에서 어쨌든 문을 열고 내려야 돼. 창문으로 내릴 순 없잖아. 이제는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를 접고 옆에 차하고 거의 바짝 붙입니다. 거의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바짝 붙이면 보통 4대 들어갈 자리에 5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주차장 땅에서 돈을 버는 주차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모든 주차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동 발렛 파킹을 위한 별도 센서가 있어야 되고요. 지하에 와이파이 터져야 되고요. 운전자는 또 주차장에 파킹하고 다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 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해 얼마 결제하고 나중에 찾아와 또 얼마 결제하고 편리하죠. 되는 주차장 별로 없겠네요. 네,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냐? 있긴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알아서 주차를 합니다. 이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또 보쉬예요. 왜 슈투트가르트야? 슈투트가르트면 독일 벤츠의 본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품을 공급하는 보쉬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공항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보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다 호환이 돼야 되니까 이거 S클래스에서만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차에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발렛 파킹 기능은 다 지원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이 자율주행이 되는 S클래스 얼마나 더 비싸냐? 여기 보면 드라이브 파일럿 기능이 12,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이나 해요. 어휴,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한데 앞에 보면 이렇게 라이다가 달리고요. 뒤쪽에도 카메라 센서가 또 붙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테슬라 같으면 추가로 별도로 다는 게 없잖아요. 다는 것도 없이 10,000불씩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좀 합리적인 가격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부터 드라이브 파일럿이 탑재된 S클래스가 인도되기 시작하고요. 점차 많은 차종에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S클래스만의 일이 아니죠. BMW의 일이기도 합니다. BMW 7 시리즈 곧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름 남았나요? 금방입니다. 7 시리즈에 5 시리즈, X5, X7, iX 이런 여러 모델에 레벨 3를 다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MW는 모빌아이, 인텔과 함께 ADA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존보다 20배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2023년에는 스텔란티스의 차량에도 레벨 3 기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 하면 뭐예요? PSA, FCA 이런 회사잖아요. 푸조, 시트로엥 이런 차들도 BMW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볼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볼보도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레벨 3에 준하는 라이드 파일럿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훌륭해요. 볼보 공장이 지금 스웨덴, 중국 좀 작은 공장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공장이 올 하반기에 생산을 개시하는데요. 볼보 플래그십 전기 SUV가 나오게 됩니다. 대형 SUV가 전기로 나온다니까 기대되는데요. 이 차가 레벨 3를 지원하고요. 이게 구독 형태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볼보는 이걸 구현하려고 새로운 전기 SUV에 5개의 레이더, 8개의 카메라 16개의 초음파 센서를 구성해서 루미나의 라이다 센서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자율주행 기술을 업데이트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현대기아는 그럼 뭐하고 있나? 원래는 G90의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HDP라고 해서 레벨 3 자율주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잘 안 됐죠? G90 나올 때 도입을 못 했더라고요. 그 테스트 차량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못 넣었을까? 아마도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이게 단 0.01%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 거겠죠. 타임라인이 하나 살짝 밀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올해는 G90 자율주행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봐야 되겠죠. 내년에 나오는 기아 EV9에도 이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와, 현대기아차 잘하고 있구나. 와, 세계 최고의 회사 수준이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수준인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벤츠가 와 하지만 비슷한 수준들은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회사들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영상에서 보는 게 지금 중국 니오의 오토파일럿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차가 없으면 깜빡이를 자기가 집어넣고, 그리고 차선을 알아서 바꾸고,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램프로 알아서 빠져나가고, 커브를 알아서 틀고, 이런 걸 합니다. 물론 이건 레벨 3는 아니에요. 계속 핸들을 이렇게 만지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알아서 왔다 갔다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브랜드 볼까요? 이건 장성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웨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모카라는 차입니다. 모카라는 차. 이것도 알아서 깜빡이를 켜고 알아서 나가고, 핸들만 잡고 있으면 사실상 자율주행에 가까운 운전을 해주는 거죠. 중국 자동차 회사들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차들이 지금 이 옵션을 넣기 위해서 12,000불을 넣는 게 아니고 차값이 독일 전기차처럼 비싼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인들 생각에 중국 차가 더 멋있고 품질도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기아차고 이게 중국차예요. 실내를 볼까요? 실내는 이게 현대기아차고 이게 중국차입니다. 이거 나란히 놓고 보면 조금 더 촌스럽다 이럴 수는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혁신적으로 보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중국차에 비해서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우리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유럽차, 한국차, 일본차 중국에서 지금 맥을 못 추잖아요. 일부러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지금 어떻게든 중국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테슬라 그리고 중국 전기차 이게 거의 전기차 시장 전부를 먹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대 시장에서 이 차들이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팔리고 있고 경쟁력을 충분히 키우고 나면 결국에는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난 중국산은 싫어요 이렇게 될까요? 가격은 1,000만원, 2,000만원이 더 싸. 그런데 중국산 싫어요 이럴까요? 안 그러죠. 절대로 안 그러죠. 일부는 싫어하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중국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진 않을 겁니다. 게다가 아니 중국에서 생산된 거 정말 싫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도 있어요. 명신, 쌍용, 기타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 이거 심상치 않으면 우리나라를 중간에 어떤 기착점으로 이용해서 미국으로 생산하는 이런 것까지도 중국 회사들은 충분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 브랜드 과연 안 살까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잘하는 건 맞아요.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 아니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 이런 데에 비하면 아직도 혁신의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물론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닌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갖고 있다. 이런 것만큼은 어쨌든 인정을 해야죠. 자동차 업계 지금 굉장히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면 테슬라에 잡아먹히고 중국 회사 애들에 잡아먹히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그런 공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답이 없습니다. 중국 회사하고 어떻게 경쟁할 거야? 그 압도적인 품질과 기술 이거밖에 없어요.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